이동복 선생은 우리가 아무튼 남쪽과 북쪽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무슨 공동 선언문을 낸 최초 1972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남북 관계에 계속 참여를 하고 관찰하고 논평한 분입니다. 김석우 차관은 지금 새로 생긴 그 위원회 스티어링 커미티,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새로 생긴 비상대책위원회를 스티어해가는 그 커미티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저희가 그 중요한 얘기는 우리 이동복 그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저희가 왜 오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사항도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한 핵심 멤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48년 건국된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전에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이거 그렇게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야 이거 심각한 위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관용 전 의장, 또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운동이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4월 2일 날 그 시청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 9분 정도가 아침을 하면서 야 이거 심각한 위기다 하는데 그냥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남들이 할 거 기다릴 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이거 대응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9일 날 아침에 다시 한 35명의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해봤더니 야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 마치고 김여정이 청와대 들어오고 이러는 데서 보면은 이 신영복이라는 간첩죄로 20년 이상 지난 좌파 교수가 있었죠. 신영복의 통일에는 이 그림을 뒤에다 배경을 놓고 김여정이네를 만나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 신영복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러한 의미에서 정체성이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안보 관계 보시면은 뭐 사드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드가 실은 한국에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도 그거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운동권이 그 앞에 가서 성중과 그 앞에 들어가면은 딱 맞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경찰들이 막는 신용만 하지 실은 그걸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한미 간의 그 동맹이 점점 약화된다는 건 우리들이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나오지만은 평화 협정인지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럼 미군 앞으로는 나가게 되는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덕성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뭐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기식 이런 사람들은 말은 굉장히 참 이게 깨끗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시민단체의 파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쁜 이런 도덕적인 있는 사람들 아주 억지로 금융위원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실은 저희가 얘기 듣기를 김기식이 소위
참여연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다음에 뭐 요새 드루스킹이 되는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도 요즘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의견을 얼마든지 댓글 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댓글 다는 거를 기계적으로 한 사람이 딱 치면 600개가 그냥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이라는 것,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런 댓글 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 그걸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백악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10만, 20만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하면서 이게 10만, 몇십만의 그런 이 여론인 것처럼 조작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한 사람이 드루스킹인데 이걸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보면은 특검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드루스킹이나 이런 작업들은 과거에 지난번 선거나 그 전에도 다 그 작용을 했었다고 보는 거고 우리 그 한국 안에서의 그 선거 시스템이나 여론 조작이나 이런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공짜 주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고가 얼마인지 그거 계산도 하질 않고 그냥 계속 공짜 주는 거니까 그 공짜 받는 사람들은 이 다음 선거할 때 그냥 지금 정권을 찍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동안 모아놨던 국고가 이제 점점 이제 우리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파괴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21일 날 그러니까 9일 날 9일 날 다음에 17일 날 다시 또 저희들이 이제 발기인 그 모임을 137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도가 이런 상황은 일반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뭐 이런 텔레비에서는 보도를 안 하니까 요새 펜 앤 마이크라는 보수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걸 알게 돼서 한 사흘 만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전화번호하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20일 날 총회를 하게 됐는데 2000명이 넘는 일부 언론에서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홀이 500명이 앉을 수가 있는데 그 500명이 넘는 인원이 오니까 500명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고 밖에 계신 분들은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회의 진행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이제 발기한 박관영 의장이나 또는 그 노재봉 그 총리나 또 지금 여기 공동 의장으로 계시는 이동복 대표나 이런 분들의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또 의식 있는 이런 국민들이 야 정말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아주 굉장히 빨리 다 성립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하는 건 우리 이동복 의장께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난번에 그 27일 날 남북 그 판문점 이 회담과 선언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제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는 어렵지만은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9월의 손길은 남쪽의 그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것은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화 메시지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러한 커넥션 가지고 교감을 해가면서 어떤 준비를 해서 지금 해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기가 쉬운 게 교감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이 페이스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왜 가능하냐? 이거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종석이나 뭐 말로는 10명이라고도 얘기하고 27 밑에 있는 행정관까지 합치면 27명이라고 얘기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80년대에 반정부 운동을 하고 소위 주사파라는 그런 학생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양대학에 모여서 임종석이 그 3대 의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뭐 몇만 명을 모아서 이런 대회를 할 때 또는 그 전에 어떤 그 서약들을 하냐면은 위수 김동이라고 얘기하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 김동이라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대강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그때 했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세상이 변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지금 사회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서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전향했다는 이런 증거는 없어요.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향했느냐 하고 전 의원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당신이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고 답변을 피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한 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 판단으로는 그 대한민국 조국에 가까운 것인지 자기가 옛날 그 서약을 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했던 북쪽이 더 가까운지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판문점 회담의 결과가 저희는 잘못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하게 되겠지만은 이 북쪽에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 편이 되고 트럼프는 이 상대편이 되고 하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희들은 우려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적인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지도부는 8인의 그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동복 선배님을 비롯한 8명에다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라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그 의장은 아닙니다. 서지문이라고 고대 영문과 교수했던 분을 이제 거기 그 영입을 해서 그 의장단을 구성을 하고 저는 이제 박관영 의장님 오랜 연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큰데 많은 지혜를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눌하지만 우선 그 정도 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대표로서 우리가 왔는데 이 오는 게 저희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좀 가서 실상을 좀 잘 좀 설명해 달라. 우리 동포들한테 지금 실상이 어떤 일을 좀 잘 좀 설명해 달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충분하진 않지만은 아주 검소한데 지내면서 지금 한 2주일 정도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께서 우리의 위기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종합적으로 해주셨어요. 정체성의 위기, 안보의 위기, 도덕성의 위기, 국고는 파탄이 되는 또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파괴 행위가 아주 백주대로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동복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워싱턴에 한 10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워싱턴에는 제가 인연이 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워싱턴에 온 게 1964년인가 5년인가 워싱턴에 왔더니 그때 대사님이 그 당시에
교민사회가 상당히 북한한테 좀 그 교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교민사회하고 좀 대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시 대사관하고 교민사회하고 접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강영훈 장군하고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김영진 교수가 그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 대사관으로 쓰는 무슨 호텔이죠? 그게 중국 대사관으로 쓰는 호텔이 옛날 그 호텔이었습니다. 윈저 파크. 윈저 파크 호텔에서 그때 아주 한 130분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이 한반도 정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제가 교민사회하고 접했던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9년 12.6이 나고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고 그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1974년에 제가 이제 뉴욕의 UN 대표단 자문위원으로 한 달여 동안 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워싱턴 대사가 김동조 대사 때입니다. 그때도 유신 개헌 이후에 또 교민사회하고 우리 대사관 관계가 좀 원활치 못하다고 김동조 대사가 좀 저더러 워싱턴에 가서 이 교민사회 지도자들을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우레옥이 있던 자리가 그게 대륙이었습니다. 알링턴. 그게 우레옥 전신이 대륙이었는데 그 대륙에서 교민 그때는 아직 그 최재창 선생님이 생존해 계셔서 최재창 선생님이 그 이제 주관을 하시는 모임이 있어서 그때 이제 국내 사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90 몇 년인가 1994년부터 6년까지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가스턴 시거 센터 for East Asian Studies하고 CSIS의 그 펠로우 리서처로 와가지고 1년 반 요 비엔나에서 살아서 이 우레옥은 아주 이 근방은 잘 압니다. 그 아주 요번에 와 보니까 여기 오면서 옛 고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잠시 환각에 빠졌었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2002년에 그때 돌아갔지만 제임스 릴리 대사가 AEI에 계신데 AEI 와서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역시 그 비스팅 펠로우로 있었고 그때는 여기 이 워싱턴 시내를 들어가는 지금 지명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콘도로드에서 1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제가 많이 그런 연고가 있고 그래서 오면은 참 늘 굉장히 반가운 느낌을 느끼는데 그동안은 한 10년 못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뵐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초면으로 이렇게 뵙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뵙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제 김창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 온 목적은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중재자가 돼가지고 미국하고 북한 간에 뭔가를 지금 흥정을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죠. 이제 금년 정초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뭐 이러저런 소리를 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가 오는 게 성립됐고 평창 올림픽을 이용을 해가지고 김영남이하고 김여정이가 다녀갔고 이어서 김영철이라는 자가 다녀갔고 거기에 이어서 남북 간에 무슨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은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에 전달이 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의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그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죠. 그런 시점에서 지난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김 차관이 잘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서운하게 대통령 노릇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달이 돼가지고 탄핵 사태가 왔는데 그 탄핵 사태가 전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탄핵 이 과정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이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수립됐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특히 법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법 지식과 그냥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상한 이걸로 이제 법률적 용어로 부작위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부작위 문화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한 게 오래돼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작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보궐선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제도에서든지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은 대통령이 6월 때 선거를 안 하고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지만은 미국은 1749년부터인가 여러 차례 그 법 제정도 있었고 헌법 수정 20그 수정헌법도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부통령이 승계하되 그 승계하는 부통령은 승계하는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하게 돼 있어요. 9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이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가 좀 전 세계적으로 100 몇십 개 나라가 되지만은 그 중에 100여 개 나라는 대통령제는 허울이고 독재를 하고 있죠.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모든 나라가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그래서 헌법이 이 말이 있는 헌법이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치 현실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꽤 많은 나라가 특히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헌정 질서로 복귀하는 현상이 생겨서 대부분의 그런 나라들은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유고가 발생해가지고 후임자를 선출할 때는 그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이게 대부분의 헌법사항이 조항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949년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승계하는 사람은 자녀 임기로 한다는 게 헌법에 돼 있었는데 1963년에 박정희 씨가 그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군정을 하다가 민정으로 복귀하면서 헌법을 만들 때 말하자면 부통령제를 없애면서 이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 조항, 지금 우리는 헌법에 그 국회의원은 이 보궐선거를 당선하면은 전임자 자녀임기라는 게 그 공직자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서 대통령에 관해서는 아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항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시죠. 하나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면 상식에 따른다. 그런 것이 사실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작년 5월 10일에 등장하면서 쉬쉬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는 그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하고 상관없이 취임한 날부터 5년 후인 2022년 2월 25일까지다라고 지금 주장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그 통상적으로 상식화돼 가지고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난 2월 25일로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분이 문제 제기를 하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법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금반원의 원칙이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 동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서라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참 치사한 얘기죠. 사실은 그 어떤 그런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금반원의 원칙에도 원칙이 그 원칙인지 모르지만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경상 그렇지 못할 것은 당연히 그렇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금반원의 원칙을 아주 성경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법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하나는 포진을 시키는데 아까 이 김차관께서 말씀한 대로 비서실장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고 비서실에 그 비서관 직책의 12자리를 과거에 전대협 회장단을 하던 학교 학생회장 출신들을 포진시켜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하면은 1980년대부터 소위 이 5.18 그 광주 사태 이후에 그 이제 학교에서 반정부 운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론이 궁하니까 북한이 공급하는 인민민주주의 해방혁명 이론, 반제민족해방혁명 이론을 뭐 여러 경로로 입수해가지고 그거를 교과서로 삼아서 이념 무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북한을 그거 가지고 이념 무장하다 보니까 아까 김차관이 말씀한 대로 이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치면서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념 무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동호라고 그 당시에 이 주사파 학생운동의 연결국장을 하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우파 운동에 적극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주사운동 초기에 주사운동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하던 왕초에 그래가지고 요새 과거의 그 주사운동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 강연을 하고 글을 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동호의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될 겁니다. 이동호.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 상근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극진적으로 좌로 지금 클릭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적폐청산이라는 거란단 말이죠.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정부 이전에 보수 세력이 잡았던 정권에서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바꾸고 그 당시 그 관계했던 사람들을 거의 줄줄이 그냥 이 고구마 덩굴 엮듯이 엮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는 사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는 짓을 보면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 이전의 정권에 관계됐던 사람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아니죠. 그것은 모두가 적폐로 몰아가지고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모으는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그걸 법을 이용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보수하던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관념을 아주 그냥 이렇게 전파시키는 이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 운동으로만 끝나도
다행일 텐데 지금 또 하나는 뭘 하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정권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복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그 이북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가짜 평화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에 심취해서 그래가지고 이 좌파 정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지금 수작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나오고 미북 정상회담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그 판문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거 좀 주세요. 그 판문점 정상회담 선언이라는 걸 냈잖아요. 정상회담 선언 가지고 얼마나 선전합니까? 뭐 서울에서는 그 지금 교회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 선전해서 사람들의 얼을 뽑아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상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완전히 북한 문장입니다. 남한의 문장이 아니에요. 이 어법이 전체적으로 북한의 어법이에요. 북한이 만들어 가져온 데다가 몇 자 걸치적거린 문건을 지금 선언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러고 이번에 판문점 그 소위 그 남북 정상회담은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정상회담을 성립시켜 놓고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이 정상선을 보면 95% 남북관계. 그리고 뭐 이 핵 문제는 꼬랑지에 세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세 구절도 당연히 여기서 언급이 돼야 될 것은 금년 3월에 무슨 문 대통령의 그 이 특사가 그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났더니 김정은이가 그 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그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그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호응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물어들였는데 그러면은 이 정상회담 선언에서는 당연히 그 이 의지에 대해서 어떤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아주 우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complete denuclearization, 캄하고 뉴클리어 프리 코리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공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남한까지 끌어들여서 북한 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비핵화는 이게 비핵화가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냐 아니면 Korean Peninsula냐 여기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러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핵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denuclearization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는 그게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야. 비핵 지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게 비핵지대화예요. 그러면은 이 비핵지대화는 북한이 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 할 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분갑을 시키는 표현이 뉴클리어 프리라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그러지만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이거예요. 북한의 핵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로 불가피하게 핵을 지금 개발했으니까 그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강요한 거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미국이 우리한테 핵으로 위협하는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미국 정부 여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앉았다. 그러면 트럼프의 성정으로 봐서 틀림없이 트럼프가 먼저 선발을 할 거다. 네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그 의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Entire Nuclear Program,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김정은의 말을 지금 우길 수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원인이 있는 결과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너희가 북한을 이렇게 위협을 해서 했으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의 말은 존경하지만 당신이 먼저 방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트럼프가 당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딸딸 외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트럼프가 거기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대비를 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거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하나 더 할 얘기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이미 실전용으로 배치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가 됐다. 그런데 왜 우리 핵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세계 다른 8개 나라의 핵 보유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핵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우리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9나라가 모여서 그 인터내셔널 뉴클리어 암스 컨트롤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라 하고 나오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걸 예상을 해라 하고 제가 지금 코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 우스운 합의를 해가지고 왔어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강경책에 굴복을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게 만나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하라고 옆에서는 군부를 떼는데 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탄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엊그저께 제가 해니티 그 폭스를 들어보니까 해니티가 요새 트럼프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떠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너무 트럼프를 갖다가 고립시키고 괴롭힌단 말이야. 심지어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어디도 보도를 안 한다. 이만큼 미국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요걸 지금 문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여론을 압박해서 어떻게든지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망신을 해라 이렇게 지금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의 성정으로 봐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 빼가자 하는 얘기를 나올 수 있다라고 상정을 해서 그리 막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렇게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부터 태극기 시위를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 태극기 시위가 참 아주 우리한테 고민을 던져주는 문제가 있어요. 태극기 시위가 한 마음은 한 뜻으로 되질 않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갈래로 사분오열돼 있고 사실 제가 지난 1월에 LA 가서 LA 교민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LA도 사분오열돼 있어요. 아마 워싱턴도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시위에 나가는 여러 그룹 가운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 졸업생들이 자기 고교 길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일종의 단체를 묶어서 태극기 시위의 한 주요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 63개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아직 그게 활발하지 못했지만은 각 대학교 트루스 포럼이라는 게 지금 서울 공대, 법대, 고려대 여러 대학이 아마 13개 대학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될 테지만은 지금은 고교들이 훨씬 활발하고 그 63개 고교 중에서 한 4~5개 학교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 적극적인 학교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 경기고등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저희 모교입니다만은 그 경기고교 부분에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는 관계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누가 좀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전후의 사정을 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령 문 대통령 정부에 의해서 오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누굴 보내는 게 좋겠느냐. 이아무개하고 김아무개를 보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비를 capture해가지고 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여기에 백악관 NSC, 그 다음에 국무성, 의회, 상원, 하원, 그 다음에 재무성, 국방성의 사람들을 쭉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경험에서 바탕을 둔 이런 얘기를 쭉 해서 조언을 해주고 굉장히 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워싱턴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전을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주 굉장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난 노벨상이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 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만난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 차관이 설명드린 대로 이 박관영 의장하고 이 노재봉 총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국민운동을 지금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 엮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박관영 의장이 원래 정당하던 분이고, 또 이 자유한국당하고 원래는 민주당이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큰 역할을 하던 분이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한테 여러 번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리로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말을 안 듣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상황에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해가지고 태극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는 홍준표 씨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씨가 사실은 나오고 싶어도 거리로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필요는 누군가 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태극기 시위에 나오는 그 군중들과 자유한국당이 합수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국민회 가지고 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 광장을 확보하고 자유한국당 끌어내고 이미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을 합수시켜서 여기서 좀 이 아주 단일화된 국민운동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상국민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지만은 제가 1월 달에 LA 가보니까 LA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이제 이런 핵 문제를 주로 얘기했지만은 후반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실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이런 위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의병 활동밖에 없습니다. 그 의병 활동을 하려면은 야 있는 사람들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이게 큰일인데, 제 부탁은 여기서 먼저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그 뭉친 메시지를 서울로 던져달라.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호소했느냐 하면 개헌 문제를 가지고 개헌을 사람들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개헌은 뭐냐, 지금 좌절이 됐어요. 개헌은 좌절이 됐는데 저 사람들은 개헌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하고 합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헌법 안에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개헌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 도약도 드러내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논의당에서 하도 반발이 나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장난을 쳤죠. 저 사람들이 내놨던 개헌안에는 자유는 빠지지 않고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그냥 있지만은 거기다가 가령 국민은 사람으로 바꾸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소위 이 북한의 주체 사상 중에서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는 용어를 이념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란 말을 헌법에 국민이란 말이 언급된 게 48군데가 그런데 그중에 30몇 군데를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뭐 몇 군데다가 말하자면 좌파하고 합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감춰가지고 헌법을 내놨죠. 근데 지방정부. 또 지방 무슨 지방정부. 지방정부니 이래가지고요. 자치단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연방을 구성할 때 가령 그리 넘어갈 수 있는 소위 브릿지를 이렇게 만드는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건 좌절이 됐어요. 왜 좌절이 됐느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한테 바로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거리를 뛰어나가라. 그러면은 그 박근혜 문제를 초월해서 이 태극기 세력하고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홍준표 씨가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고 방 안에 들어 패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홍준표 씨더러 자꾸 마당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미덥지가 않아요. 자유한국당 안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프락치도 있고 또 뭐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헌법이 원래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현행 헌법에서 헌법 개정은 먼저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국민 투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헌법 통과서는 이 193석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개헌 저지서는 98석인가 그래요. 근데 그 개헌을 적극 주장하는 민주당은 146명인가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민주당엔 장기가 있어요. 무슨 세무몰로 협박하고 뭘로 협박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이제 겁박하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걸 막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 국회 의석상의 불리한 점이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면은 적폐청산이 뭐 이런 걸로 막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야당의 의석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6월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거 해가지고 거기에 소위 이 탄력을 넣어서 지방선거에서 아주 몰승을 거두려고 하는 했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 헌법상의 이제 이 국회 통과 때문에 국회에서 좌절될 수도 있다는 걸 민주당도 알아요. 알지만은 그 헌법 개정안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이 내용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의 힘을 빌어가지고 야당을 개혁 반대 세력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 소위 밴드웨건 효과를 지방선거로 가져가서 선거몰이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뜻밖의 복병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무슨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와가지고 국민투표법 지금 있는 게 위헌이 됐어요. 국민투표법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민투표법이 있어야 될 시한이 있거든요. 3월 며칠인가까지 국민투표법이 있어야 국민투표를 6월 달에 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넘도록 야당이 그걸 들어주질 않았어요. 국민투표법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큰 파탄이 생겼죠. 아주 차질이 생겼어요. 이 차질을 뭘로 보완을 하느냐?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이 거짓 평화, 페이크 피스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공작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새 서울에서 나오는 보도들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매일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문이나 신문, 방송이나 방송, TV란 TV는 그냥 모조리 지금 무슨
그 이 통일이 금시 내일 올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이제 평화를 구가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면역 주사를 주어가지고 현역당하지 않도록 하는 임무가 저희들한테 이 국민운동의 본부에 생긴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 저 해외에 계신 여러 참 나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아마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분열이 생겨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좀 그걸 신경 써가지고 서울 가서 좀 여러 가지로 국민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쳐서 이 운동에 합류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면밀하게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상의도 하겠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돼서 상승 효과가 나게 해야지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나눈 말씀들을 좀 전달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저희들을 좀 참아주시고 맡겨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참 한강물처럼 많은데 그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이만 말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인데 그 다섯 분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일단 질문을 다 듣고 한꺼번에 반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신 게 두 가지인데요. 북한에는 회담 상황을 개방하지 않지 않느냐. 바로 그게 북한의 지금 회담에 나오는 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그걸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행색이지 그 진정성 있는 회담 자세가 아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문제를 계속 강조해서 가령 미국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핵을 없앨 가능성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없앤다는 미만 갖지 마라. 이 핵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안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회담에 나가는데 회담을 통해서 핵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갖지 마라. 그래서 당신네들이 회담에 나갈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회담에서 해결이 안 됐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북한의 핵은 북한의 정권을 해결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고 북한의 정권을 해결하는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다.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이 생각을 미리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강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빨갱이들이 뭐 이산가족 이렇게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빨갱이들이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빨갱이들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활동하는 건 빨갱이들이 앞잡이들이에요. 영어로 fellow travelers입니다. 이거는 공산당의 고유한 전략 전술에 의한 거예요.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핵심 세력하고 변방 세력으로 분리해서 핵심 세력은 고립시키고 변방 세력하고 공통의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제휴해 가지고 핵심 세력을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는 것이 이 통일전선이에요. 지금 그 통일전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통일전선에 농락이 돼 가지고 그 fellow travelers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에 주사파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통일 전선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다만 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통일 전선 전술을 감당하는데 아주 불안전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독일의 서독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컨셉을 개발했습니다. 이 서독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집권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재 제3제국을 했으니까 이 서독 사람들은 거의 다 뼈저린 반성으로 헌법을 처음에 만들 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헌법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고수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에서 뭐까지 하느냐 하면은 서독원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충성서약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충성서약서를 만들어서 서약을 해야만 공무원이 돼요. 그게 지금도 서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독 사람들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을 현재에서 불법화시켰잖아요. 바로 그 방어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빌려다가 써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기술적으로는 받아들였지 그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독일에서는 이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되는 정당과 단체는 그 정당 단체에 속했던 모든 당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직 생활에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정당만 해산했지 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지금 되니까 지금 거기서 국회의원이 하나 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당으로 끼어들어와서 서독에서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이 민주주의 글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아직 거기에 저게 안 돼서 그렇지만은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절실한 동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갱이들이 앞제비 들어서가지고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건데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 있죠. 걱정거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제가 아주 무책임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가 위정자들이 잘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위정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항상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중의 차원에서 의병활동이 생기고 민중운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항운동을 많이 했죠. 동학난도 그런 것이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누가 지켰습니까? 이순신 장군 하나하고 의병이 지킨 거죠. 그러셨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의병입니다. 의병 활동하는 거예요. 의병 활동으로 나라를 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께도 저희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좀 동참해 주십시오 호소할 때는 여러 어른께서도 의병이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시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차원에서 트럼프가 걱정이에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확인한 것이 트럼프의 아래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볼턴도 그렇죠, 폼페오도 그렇죠, 지금 이제 느무신이라고 재무장관도 그렇죠, 국방부장관 매티스도 그렇죠. 아주 그러고 그 사람들이 대고 쓰는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만나봤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걱정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트럼프를 비일한 것을 이고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그걸 알고 덤비는 이 분합이들이 있죠. 지금 문 대통령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노벨상을 가지고 이 사람 턱 밑에 들이대가지고 농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트럼프가 좀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트럼프가 지금 정치 상황이 아주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이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판단할 때 또 북한 문제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판단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번에 참 죽어라고 그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당신네들이 좀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그 인사가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는 하늘의 그 섭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 선생이 말씀하신 그 걱정하신 대로 지금 이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극 귀신이라는 사람들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들이 서울 떠날 때는 비상국민회의가 발족해서 사흘인가 된 때 떠났어요. 우리가 23일날 떠났으니까. 근데 그 비상국민회의 지금 그 내부에서 큰 결정이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이건 전상 그 국민 성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성금이 어떨까 싶었는데 엊그저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했어요. 그거는 성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 비싼 그 광고인데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런 뒷조사를 하면은 그것이 우리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노인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아주 이상한 이제 조크가 있어요. 국민학교 아이들,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부모가 오는 걸 환영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걸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들은 하는 일은 학교를 이렇게 어디를 보내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 아이들을 지원하고 돈 내는 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실은 한국에 지금 젊은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젊은 실업자들이 다 여행도 다니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다 노인네들 돈이거든요. 그러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게 노인네들이 이렇게 돈을 공급하는데 젊은이들은 노인네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노인네들이 이제 돈을 아끼고 젊은 아이들이 돈을 안 주는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아마 이런 일에 이번에는 정말 나라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성금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정개혁 문제, 정부 부처 문제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정부가 각 정부가 자기네들 정치적 입지에 입각해서 정부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는데 특히 지금 작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완전히 이걸 좌파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손질을 지금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을 해야 되지만은 칼자루를 이 사람들이 쥐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이 독주하는 현상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그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부의 아주 취약점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가령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각 부처에다가 어떤 재량권을 주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소되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여기는 백악관 우리는 청와대로 집중을 시키면은 걱정하시는 상황이 나오고 행정부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청와대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종소위를 가지고 소통령이다 부통령이다 하는 논란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임종소위가 대통령 위에 군림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 있어요.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죠. 지금 특히 대북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걱정을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항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형편상 아시다시피 비판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수 세력에 대한 그 이제 걱정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보수 세력은 그동안의 보수 세력을 이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장악했던 분들이 보수로서 행세를 하지를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면 꼭 중간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간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백은 백, 흑은 흑이라고 말하는 게 보수예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가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중간에 가서 선과 악 사이에 항상 타협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보수 정권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화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가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예를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지금 어떤 문제도 너는 틀렸고 너는 옳다 하는 판결을 안 하잖아요. 민심이 어느 쪽을 여론이 어디가 있느냐를 눈치를 봐가지고 그쪽 편을 드는 정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흑백이 이 모호해지는 그 결과가 지금 나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참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미와 반중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미가 지금 이 좌파 세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좌익 세력이 아주 영리해져 있어가지고 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이 아주 살살 긁어주면서 반미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 5년간 서울에서 매년 5,000명의 젊은이를 상공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6개월간 여기 무슨 교육입니까?를 보냈어요. 2만 5천 명이 왔다 갔어요. 그 2만 5천 명이 100% 좌익 성향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부 돈으로 얘들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죠.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기법을 공부해가지고 오도록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그 사회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아주 기술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헐뜯고 이제 이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손경식이라고 하는 상공회사 회장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같은 사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니까 손경식 씨를 만나가지고 야, 당신 말이야 지난 5년 동안 좌파 청년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주 반미 세력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당신이 보조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우파 청년들 좀 보내달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물쭈물 하더니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상이 그래요.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좌파가 시장을 교란하면은 내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비애의식 때문에 좌파를 건드리려고 안 그래요. 이런 돈도 주잖아요. 더군다나 돈은 달란트를 주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걱정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반미를 반중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커져 있어요. 커져 있으니까 중국을 비위를 건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거기다 대고 이 정치한다는 자들이 가령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심지어는 북한을 설득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노리고 중국이 아주 고답적인 이 대한 외교를 핀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현실적인 문제가 돼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미를 가령 그 반중으로 바꾸는 문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뭘 노력해야 되냐면 반미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의 친교를 두터이 하고 이 미국에 계신 여러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미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해야 돼요. 호감을 갖도록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뭐 우리 정부는 그걸 협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거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지금 기본은 초등, 중, 고등학교 교육입니다. 그 초, 중, 고등학교의 사회과 과목이 완전히 빨갱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역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예요. 지금 금년부터 지금 나온 게 대한민국 상황은 없고 북한 상황만 들어가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전교조 교사들이 한술 더 떠서 기회 무슨 교육 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보강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게다가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죠. 부모들하고 접촉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은 새벽 6시, 7시만 되면 부모들 손 떠납니다. 나가서 선생이라는 이름의 전교조 앞잡이들하고 하루 종일 보내고 저녁 11시에 집으로 들어와요. 부모들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아이들의 가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이 통로가 부모들하고 식탁에서 나누고 부모들한테 야단 맞고 하면서 생기는 밥상머리 교육 효과인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죠. 근데다가 교과서가 그렇죠.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과서들이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으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싸워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단체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여전히 교과서를 관여해가지고 교과서를 저렇게 개혁을 시키고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피스밀로 상대해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저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까 또 이제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이 고려를 젊은이들 교육에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옳은 말씀인데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좌경화 교육의 틀 속에서 지정학적 요소, 국제정치학적 요소를 배우도록 교과서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째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 인터넷이 지금은 아마 이 우파 세력이 우세하지 아무튼 활발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죽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김서구 위원장한테 한번 반응하시겠습니다. 뭐 약간만 더 하자면 이제 저희들이 ROTC 후보생들한테 강연하는데 이런 거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 미국하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한 95%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는 이제 저희들 이번에 수잔 숄티 여사도 가서 저걸 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달에 첫 번째 수요일 날 11시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지 말라는 그 행사를 계속해서 기록상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나중에 더 이 조공바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기록상 그거 하는 거를 계속해서 적하고 있고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중국이 인권이나 소위 미국이 지금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서 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걸 저희들이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worst case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 worst case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worst case 시나리오의 일종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그 노력을 배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그걸 미국하고 흥정해서 할 가능성은 사실은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재작년에 공화당이 저택한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을 노예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금 이 트럼프하고 공화당하고도 이 정책 교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참 명확하지 않지만은 공화당 정부의 그 정강 정책은 북한을 노예국가로 보고 노예국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공화당 정부의 정강 정책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만큼 공화당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핵 문제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핵 문제 해결을 지금 당장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민주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공화당 사람들의 기본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다만 미국이 현실 정치에 쫓기니까 현실 정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원모 심려로 했던 것이 망실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 단계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자꾸 뜸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뭐 평화협정을 하고 미군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평화협정 문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걸 안 하고, 또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해리 해리슨 대장이 주한 대사로 갑니다. 원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의 대중 포위 전략, 이게 주요 거점이 호주예요, 호주. 그 호주에다가 해리 해리슨 대장을 호주 대사로 보내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원래의 보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그 주한 대사가 임명이 못 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한국이 중요하니까 해리 해리슨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 해리 해리슨은 미국 장군 중에서 가장 반중적인 장군입니다. 그 중국하고의 일전 불사를 지금 주장하던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리슨 대장이 주한 대사로 온다는 거는 미국의 대중 자세라든가 대북 자세가 상당히 강경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의지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말씀하셨죠. 이건 뭐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형편으로는 교육 문제를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귀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령 미국에서 이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적 가치를 우리가 살리는데 관심이 있는 우리 교민 유지들이 그런 교육기관을 여기에 만들어서 한국의 우파 단체하고 협력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그리 보내게 하는 장치를 여기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 비상국민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상의할 대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수한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이 해결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도 걱정이 있어요. 이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뭐 우수한 학생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와가지고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가지고 이제 여기에도 소위 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이 드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상의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돌아가서 비상국민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향후 계획 어떤 말씀하셨죠? 향후 계획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아주 대중적인 단체에서 난상토일해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워낙 시간이 급하니까 아마 서둘러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가서 보고한 내용도 감안해서 만들 텐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장기적이고 원대한 차원에서 이 계획을 고려해야 되겠죠. 당장 시급한 과제도 있고 원대한 그 신모 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함께 그 머리를 모아서 그 좀 좋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그 첨가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 계획 이런 걸 충분하게 토의가 안 되는데 저희가 박관영 의장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신문에 난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4.27 판문점 선언이든 이런 것이 남북 간에 야합한 걸로 저희들은 이제 그걸 판정을 하고 그거는 옳지 않다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수단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광장의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정부한테 얘기하는 그 노력을 일단은 하는 걸로 지금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반응을 봐가면서 정부가 다른 방법을 할 때는 우리가 또 대응하는 이런 방법이니까 일단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같은 의견을 갖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기존의 그 단체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시겠지만은 이 암브렐라 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 엄밀하게 되진 않지만 험에 있던 분들을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우리가 모시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좀 그 존경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든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으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 박사께서 지방선거하고 교육감 선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시적절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한 내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 세력을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래요. 그 박살을 내가지고 이제 3년 후에 있을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아주 그냥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상국민회의가 해야 될 목도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야당과 또 이 태극기 시위를 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반대하는데 길거리로 나서는 힘을 함께 묶는 역할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의 불리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전개가 더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차관이 말씀한 대로 김정은 정부가 야합을 해가지고 가령 한미 관계를 결단내는 쪽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기면요,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보다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이 17개 시도 단위로 한 명씩 있는데 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교육부 장관 권한하고 맞먹어요. 교육이 지금 뭐 지방 분권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권한을
지방 시도 교육감한테 다 분양을 해서 교육행정은 교육부 장관이 그 시도 교육감이 그 시도의 교육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개가 좌파입니다. 전교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 교육감 선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좌파 교육감이 당선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득표한 그 표는 30% 전후예요. 그러니까 70%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보수 후보는 항상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 명을 나가지고 표가 분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단일화 기구들이 맺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 17개 가운데서 9개 시도는 단일화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뭐 이런 데죠. 그런데 그저 제일 아무래도 중요한 게 서울 아니니까 서울에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겠는데 지금 네 분인가가 나와 있어요. 네 분이 나와 있는데 네 분이 다 사실은 전력도 그렇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 김차관이 아주 굉장히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분을 천거하고 있어요. 박선영 교수라고 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 16대인가 국회의원을 했죠. 이회창 씨 당의 비례 후보로. 그런데 이분이 헌법학을 정통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하고 또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그 캠페인을 정력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도 아주 호가가 나 있는 분이고 그 아주 가냘픈 여성인데도 의지가 굳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 때문에 상당히 그 네임밸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을 억지로 권면해가지고 이번에 단일화 경쟁에 좀 뛰어들어가 있어요. 이제 2, 3일 후면은 단일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박선영 교수가 단일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좌파가 지금 조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육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안철수 정당에서 조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오히려 그쪽은 좌파표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일 후보가 되면은 해볼 만한 게임이고 지방도 후보가 단일화되면은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 선거하고 달리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좀 기회가 있으시면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지금으로 질의응답은 끝나는데 두 분께서 꼭 아주 절실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 계시지 말고 이제 편하신 분 지금 떠나셔도 되고 더 계실 분은 그냥 좀 더 앉아 계시고 관계없이. 아니 조금 전에 네, 말씀하세요.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와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은행에 무명인 투자를 하다가 그거 누가 하셨는지 좀 내용을 아시는? 제가 엄청난 돈을 거출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한 핵 관련 국제 제재 제출 중에서 제일 강력한 제재가 어디 걸려 있냐면 금융 제재에 걸려 있습니다. 그 금융 제재에 가장 많이 해당되어 있는 게 중국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 재무성에서 엄청난 통제를 해가지고 은행을 통한 그 금융 이동은 아주 굉장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이런 세력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은 현금으로 이동되는 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댕겨야 되니까 금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자금 이동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워낙 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중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통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이렇게 구전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요전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이 북한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관계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은행을 포함해서 4개 은행이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600억 원의 돈이 갔고 그 600억 원이 북한으로 갔다. 이런 설이 쭉 돌았어요. 근데 그 설은 조금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미국 재무성에서 한국의 우리은행을 비롯한 4개 은행에다가 금융거래 저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은행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는 것은 뭐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그 미국 재무성하고 우리하고 좀 이 갈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북한으로 돈의 이동이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 이제 항설은 지난번에 속초 올림픽 때 만경공보가 왔다 갔거든요. 거기에 남쪽에서 17대인가에 그 몇 톤짜리 트럭이 들어간 채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럭에 돈을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거는 설만 있지. 그렇죠. 정부 당국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런 건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민 박사가 뭐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글쎄 근거란 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일 큰 근거가 우리 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 재무성이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 여진이 지금 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밝혀지겠죠.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이상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고맙고.